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아마존 글로벌 셀링 한국 사업과 동남아 사업을 맡고 있는 박준모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많은 한국 기업 셀러분들을 모시고 성공적인 해외 사업 진출과 또 추가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과 실제 사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기조 연설로서 이 글로벌 셀링, 즉 국가 간 거래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트렌드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배운 것 그리고 느낀 것을 좀 공유를 하고, 거기에 이제 기반하여 2019년도에 저희가 어떤 전략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공유를 드릴까 합니다. 네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처음에 두 가지 글로벌 셀링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유통시장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속에서 아마존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겐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얘기를 마치고 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올 한 해 성과와 2019년을 생각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 거래는 사실상 이제 우리에게 많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온라인 시장이 유통 시장에서 큰 변형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엑센추어 같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의 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도까지 대략 우리 돈으로 4천조 가량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형태로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오렌지 색깔로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온라인 소매 시장 안에서도 판매하는 판매자와 구매하는 구매자가 동일 국가에 있지 않은 국가 간 거래의 성장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은 밝히기를 2020년까지 적어도 평균 20에서 30% 해마다 고속 성장을 한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의 추세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북미, 서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온라인 그 자체도 빠르게 유통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 유통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그 유통의 성격 자체가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국가 간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주목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존 내에서도 많은 셀러들이 이미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25년 가까이 커머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존이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아닌 셀러들이 들어와서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미 아마존 전체 판매액의 반을 넘어섰고, 그 내용 안에서도 국가 간 거래, 즉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 셀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아마존이 그 마켓플레이스, 국내에서는 이제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 사업 모델을 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반면에 국가 간 거래는 약 4, 5년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사실상 국가 간 거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아마존 내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아마존 내에서 국가 간 거래를 하고 있는 글로벌 셀러들의 성장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한번 돌아볼까요? 국내에 한국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수출이 큰 GDP는 전 세계에서 대략 12, 13위 하지만 무역 거래량으로는 전 세계 7위 정도 되는 큰 무역 거래량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무역 모델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으나 그 성장세는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국 내 크로스보더의 규모는 연평균 30% 이상의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역시도 이러한 글로벌 온라인 커머스의 트렌드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온라인 트렌드 내에서 국가 간의 거래가 큰 축을 형성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그 외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판매하는 사람이 구매하는 사람에게 직접 판매를 하게 되는 다이렉트 컨슈머를 일컫습니다. 우리 한번 전통적인 무역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보면요, 최초에 출발할 때 제품이 있어야 되니 제조업체가 있겠죠. 그 제조업체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업체와 거래를 하게 되고요. 해당 수출업체는 다시 제품을 수출하는 그 지역의 수입업자와 거래 관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수입업체는 다시 해당 지역의 도매업체에게 물건을 넘기게 되고요.
다시 도매업체는 개별 지역별로 소비자 판매망을 갖고 있는 소규모 소매업체들에게 또 제품을 넘기게 되죠. 비로소 이 많은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소비자들은 최초의 제조업체가 만들었던 제품을 손에 건네받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전통적인 무역 프로세스를 보시면 선형입니다. 또 중간에 여러 절차들이 일련의 순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D2C는 확실히 다릅니다. D2C는 고객이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일련의 절차의 끝에 고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 거래 과정에 고객이 중심에 있게 되고, 이제는 저 거래 과정에 참여했던 과거의 제조업체라든지 브랜드 오너라든지 아니면 유통을 담당하는 유통사들이 직접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과 판매자 양쪽 모두가 과거 대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얻게 되고요. 또 거래 과정이 단순화되다 보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실제 내 제품을 받아본 고객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좋았는지 나빴는지, 좀 더 개선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역시도 금방 짧은 시간 내에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D2C 트렌드, 즉 다이렉트 투 컨슈머 트렌드가 가지고 오는 변화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여자와 그리고 그 참여자들이 이제는 주목하고 있는 업무의 영역이 바뀐다는 부분, 주요 업무, 그리고 이제 실제 D2C 변화가 브랜드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여자의 변화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무역 프로세스에서는 저 1년에 판매를 하기 위한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본이 요구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무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을 일구기 위해서는 대략 대기업들이 그 자리에서 큰 자본을 바탕으로 사업 영위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D2C의 맥락 안에서는 바로 고객에게 직접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간소화된 판매 절차가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거대 자본을 갖고 있지 않는 중소기업일지라도 혹은 막 사업을 시작을 한 스타트업일지라도 전 세계 소비자에게 내 제품을 소개할 수 있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존 내부만 봐도요. 2017년도 상반기 동안 판매되었던 전체 아마존 판매 제품들 중에서 2억 개 이상이 중소기업이 사실은 판매했던 제품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아마존 내에서 중소기업이 판매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D2C의 트렌드는 업무에서도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일련의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 거래를 틀고 그 거래 과정에서 실제 계약을 맺고 어떤 주문이 들어오고 그 주문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그 일련의 절차에 조금 더 집중이 됐다면, 지금은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제품을 찾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즉 업무의 중심이 제품이나 프로세스에서 고객이 된 거죠.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가격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의 품질과 디자인을 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요. 이것이 또 D2C가 가지고는 변화의 하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과 브랜드의 변화입니다. 고객의 제품에 대한 내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빨리 읽어낼 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제품, 기존에 내가 내놨던 제품을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만드는 그 기획 단계가 상당히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시 소멸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이 명멸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짧아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또 D2C가 가지고 올 큰 기회이자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세 가지 변화로 정의될 수 있는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트렌드를 내 사업의 기회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역량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의사결정입니다. 많은 이제 내가 판매하는 제품, 내가 기획하는 제품들은 고객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한 의사결정보다는 바로바로 내가 취득되는 투명한 정보를 통해서 실제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제품을 포지셔닝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디자인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생산인데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진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앞으로 시장에는 훨씬 더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제품과 새로운 제품과 브랜드들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동시에 기존 사업자들 역시도 제품에 대해서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즉 시장에 있는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건데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저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그 기회가 내 것이 될 수 없기에 또 역시 중요한 이것이 역량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어떤 최종 접점에 있던 판매상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라든지 브랜드 오너, 즉 내 브랜딩에만 과거에 내가 관련했지 사실 직접 판매 활동에 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기업 셀러들이 이제는 D2C 트렌드를 통해서 최종 고객에게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브랜드를 짧은 시간 내에 구축하고 관리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역량이 누구나 다 가져가야 되는 D2C 시장에서의 역량 중에 또 하나로 꼽히게 될 겁니다. 끝으로 하나가 이제 밸류 체인의 통합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하냐면 내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지만 여전히 핵심 역량이 아닌 많은 부분들은 대외적인 외부 협력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글로벌 셀링의 맥락 안에서만 봐도 내가 제품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판매하는 것이 나의 핵심 역량이겠지만 여전히 제품은 배송되어야 하고 여전히 제품은 해당 제품의 지역에 있는 그 어떤 법률이라든지 요구되는 규제에 내가 맞게 제품을 이제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인증도 받아야 할 것이고 동시에 번역 같은 어떤 언어적인 장벽도 넘어야겠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나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외부 사업자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밸류 체인을 내가 확보하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또 이게 네 번째 중요한 역량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개 역량이 다 갖추어지더라도 정작 중요한 이 D2C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채널이 없다면 사실상 이제 이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시적 나의 기회는 될 수가 없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채널이 과연 나에게 D2C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최적의 채널이 될 것이냐?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아마존이 여러분에게 D2C 사업의 기회, 아울러 앞서 얘기했던 글로벌 셀링, 국가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채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D2C를 하기 위해서 아까 고객에 집중해야 된다. D2C 자체가 고객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라고 했는데 아마존에 입점함으로써 바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3억 명 이상의 실제 구매 고객에게 구매 고객 계좌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 숫자 3억 명 이상은 아마존 내에 구매자 계정의 개수가 아니고요. 실제 지난 12개월 이내에 구매를 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의 숫자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숫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3억 명 이상의 실질적인 구매 계정 안에서도 프라임이라고 하는 가장 아마존에 대해서 로열티가 높고 아마존에서 구매를 많이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 또 내가 바로 접근할 수 있다. 내 제품을 소개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D2C 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제반 여건이 될 것입니다. 프라임 서브 멤버십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밝힌 바로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이미 프라임에 가입을 해서 활발하게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 내에서 소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또 큰 패턴 중에 하나가 일단 아마존은 판매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많은 구매를 하죠. 화면에다 보시다시피 41%의 온라인 구매자가 아마존에서 제품을 검색한 이후에 실제 구매까지 하고요. 28% 정도는 구글 같은 대외적인 다른 어떤 검색 엔진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은 이후에 아마존에서 구매를 합니다. 결국 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대략 한 70% 정도가 아마존에서 최종적인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도 온라인에서 내가 판매 채널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이 되겠으나 여기서 저는 재밌게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검색을 아마존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존을 사용한 사람들의 행태는 과거처럼 제품 판매 채널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마존 내에서 실제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때문에 내가 제품에 대한 브랜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존 내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내 제품은 소비자의 생각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은 2015년에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가는 미션은 한국의 좋은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저희를 통해서 전 세계 13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3억 명 이상의 실제 고객들에게 판매되는 것을 저희가 돕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활동과 글로벌 셀링의 모델 그리고 D2C의 트렌드와 글로벌 크로스보더죠. 국가 간 거래 트렌드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같은 저런 어떤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 셀러 그 사업의 모델이 제조든 브랜드 오너든 혹은 유통이든 상관없이
아마존을 통해서 직접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그 고객의 범위는 전 세계 18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사업을 한국에 있는 곳에서도 크게 스케일러블하게 접근을 할 수도 있으면서도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내 상품을 소개할 수 있고 브랜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D2C 모델 혹은 글로벌 셀링의 기회를 한국에 가지고 오고자 저희 한국의 아마존 코리아 팀은 크게 4가지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현지화입니다. 여전히 아마존은 글로벌 회사이기 때문에 제품과 내부의 프로그램들이 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혹은 현지 언어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우리 한국 기업 셀러들이 이용하시기 편하게끔 한글화하고 혹은 지원에 대한 방식을 한국어로 해드리는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내가 그 기회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남의 기회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국내에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이미 마련해 놓았고 국내에 있는 포털이라든지 모바일 메신저와 같은 채널을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교육 자료를 많이 만들고 전달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라든지 혹은 좀 규모가 작더라도 여러 소규모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직접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세미나 활동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국내 중소기업 혹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로의 온라인 무역 진출 같은 거에 여러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국내 정부 기관들이 많습니다. 정부 공공기관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과도 함께 협업을 통해서 중앙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에서는 지방 정부와 함께 현재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밸류 체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외부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실 처음 해외 진출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외부 사업자랑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지 그 찾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외부 사업자들, 특히 글로벌 셀링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사업자들과 우리 셀러들이 연결될 수 있는 창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셀러들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외부 사업자, 서비스 사업자, 그것이 물류면 물류, 결제면 결제, 어떤 사업자랑 내가 일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5년 사업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대략 올해 말이면 4년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이미 많은 한국의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브랜드들이 입점 중에 있거나 입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아마존 글로벌 셀링이 저희가 2018년 올 한 해가 지금 이제 벌써 11월인데요.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저희 주요 성과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파악을 했던 주요 트렌드, 저희 어떤 그 배움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끝으로 그 트렌드와 배움을 기반으로 저희가 내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성과는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과거에는 한국에 있는 여러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들이 잘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구분을 두지 않고 일단 많은 셀러들이 입점을 해서 해외 판매 기회를 가지게끔 즉 입점에 많은 초점을 두고 저희가 여러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상당히 해외에서 인기 있는 제품들을 많이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어떤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저희가 지원을 좀 더 높여야겠다는 생각하에 2018년에는 카테고리 지원을 제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뷰티인데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저희가 그 뷰티, 즉 화장품 제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카테고리 세미나 혹은 이제 서밋이라고 제가 뷰티 서밋이라고 하는데 를 해마다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10월달에 제가 4차 4번째 뷰티 서밋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에 했던 첫 번째랑 비교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세미나 내에서 저희가 서로 나누는 대화나 성공 사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마케팅 방법론들을 보게 되는데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지원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올 한 해 저희가 상당히 뜻깊게 생각하는 하나의 작은 성과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초기에는 국내에 있는 많은 사업자를 일단은 우선 아마존 글로벌 셀링에 입점을 해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가시는데 저희가 주목을 했었다면 지금은 이미 입점한 기업도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입점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매출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원을 제가 2018년에 강화하는 게 하나의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 여름에 했었던 프라임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통상 중요한 온라인 유통상 혹은 아마존 내에서 중요한
시즌성 이벤트에서 제가 여러 가지 딜이라든지 프로모션에 대한 지원을 계속 했었었고요. 그 덕분에 사실상 프라임데이 때 여러 좋은 의미 있는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위치를 실제 서울에 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지역적으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입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지원책들을 저희가 펼쳐왔었는데 올 한 해는 저희가 그러한 노력들을 서울을 벗어난 수도권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이제 부산이나 대전, 인천과 같은 지방으로 저희가 확대하는 해가 되었었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호응을 지방에서 많이 받았고요. 앞으로도 이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셀러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가 약간 현지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이제 해외 플랫폼을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내 제품을 판매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임에 분명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 어려움을 낮추고자 저희가 작년에 제가 이 행사를 할 때 발표를 했었는데 셀러를 지원해 드리는 셀링 파트너 서포트를 한국어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의 TM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셀러분들이 직접 판매할 때 쓰시는 셀러 센츄리라고 하는 셀러들의 관리 시스템 자체도 한글화를 시켰습니다. 끝으로 이제 외부 서비스 사업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흩어져 있던 외부 서비스 사업자들의 정보들을 저희가 하나로 모아서 셀러들에게 좀 더 쉽게 셀러들이 찾아보실 수 있고 만나볼 수 있게 그 통로를 계속 열고 있고요. 오늘 이 행사도 사실 밖에 좀 이따가 이제 브레이크 타임에 나가 보시면 여러 외부 서비스 사업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류든 결제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상담받을 수 있고 혹은 다른 서비스 사업자들 사이에서 나랑 맞는 서비스 사업자를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외부 서비스 사업자들만을 위해서도 이러한 행사를 나중에 해서 사실 외부 서비스 사업자와 함께 저희가 한국 셀러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018년에 여러 저희가 소기의 성과들을 이제 얻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배운 것도 참 많았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코리안 뷰티가 해외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현재의 분위기가 과거에 이게 뭔가 새로운 트렌드다, 어떤 니치 마켓인 것 같다가 아니라 이제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리안 뷰티 제품들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아마존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시장에서 안착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은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는 코리안 뷰티로 이제 일컬어졌다면 지금은 개별 브랜드의 이름으로 소비자들이 제품을 검색하고 찾고 있는 게 확연히 두드러집니다. 저희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독일 차가 좋다고 하지만 독일 차라고 부르지 않죠. BMW고 벤츠고 아우디인 거지. 개별 브랜드가 이제 주목받게 되고 브랜딩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느끼는 한 해였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패션 제품들이 해외로 진출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내 시장을 보면요, 온라인 시장이 특히도 크지만 그 안에서도 패션 세그멘트가 가장 큽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해외 사업의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국내에 있는 여러 의류 제품들이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서는 사이즈가 맞지 않고 사실은 이제 스타일이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가져가는 서로 이제 기호가 서로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던 상품들을 미국에 그대로 판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을 같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의류가 그러하다면 그 외에도 사실은 패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넓으니까요. 패션 관련된 어떤 아이템, 여러 가지 이제 액세서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길들을 계속 열어가고 있고요. 또 동시에 만약에 미국이 사이즈나 어떤 스타일 면에서 한국인의 기호와 다르다면 일본 같이 근접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랑 사이즈나 어떤 제품의 선호, 스타일 선호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는 시장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진출을 또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기의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K 패션이 국내 시장에서 머물지 않고 해외로 계속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아마존을 통해서 계속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던 한 해가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K-팝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K-팝은 과거에는 음악이다 보니까 아마존에서 앨범의 형태로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올 한 해 나왔던 전 세계에 유명했던 그런 한류 스타들을 통해서 많은 앨범들이 팔렸었고 팔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재밌게 제가 본 것은 그 한류 스타가 유명해짐으로써 그 해당 뮤지션들의 라이센스, 이름이나 그런 걸 활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부가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티셔츠부터 시작을 해서요, 의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용품, 아니면 이제 우리 개별 주변에서 쓰는 쉬운 어떤 그 사무용품까지도
다 그런 어떤 K-팝 스타들의 한류 문화를 등에 업고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판매가 아마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더라. 저희가 이건 아직 초기 단계로 지금 어떤 시그널을 봤다고 하는 어떤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저희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 기회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부분의 셀러들이 처음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 사업을 진출을 할 때 아마존닷컴, 즉 미국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시장에서 먼저 시작을 하십니다. 특별히 특정 국가에 대한 선호가 없을 때는 저희 역시도 그 방식을 먼저 권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안착한 셀러들이 빠른 속도로 다른 시장, 즉 일본이라든지 유럽 5개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더라라고 하는 게 저희가 또 올 한 해 주목할 수 있었던 하나의 발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이것도 역시 굉장히 재미난 어떤 하나의 파인딩이었는데 과거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막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글로벌 셀링을 하고 있는 국내 여러 기업 셀러들의 사업의 모델이 상당수 유통사였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다이렉트 투 컨슈머의 어떤 트렌드를 설명을 드렸을 때 다이렉트 투 컨슈머가 가능하게 되면 사실상 유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라든지 혹은 브랜드 오너가 직접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바로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채널이 아마존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국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제 일관되게 보고 있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여러 브랜드 오너나 제조업체가 이제 직접 직진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역시 올해 저희가 발견했던 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서 2018년에 거두었던 이런 소기의 성과와 그리고 2018년 한 해 동안 저희가 배우고 익혔던 여러 가지 이런 발견들을 기반으로 저희는 2019년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느냐, 이 역시 마찬가지로 5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한국 뷰티라든지 패션이라든지 K-팝 이런 쪽에서 보여지는 한국만의 고유한 어떤 제품, 한국만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에 맞추어서 뷰티, 패션, K-팝, K-뮤직 같은 그 해당 카테고리를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년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2C 트렌드에 힘입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이제 아마존을 통해 해외 사업에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양한 기업들은 사업의 모델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 글로벌 셀링의 함에 있어서 니즈도 다릅니다. 브랜드 오너를 예로 들어보면 브랜드 오너는 당연히 이제 아마존이 판매 채널로 시작하기 때문에 판매에도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내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해당 마켓에서 잘 브랜드가 자리 잡고 성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영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유통 채널은 사실상 판매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나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브랜드 오너의 경우에는 사실 판매에만 신경을 쓸 수 없죠. 영속적인 장기적인 브랜드의 성장과 해당 시장에서의 안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니즈는 과거에 이제 저희가 몰랐던 것들입니다. 혹은 저희가 겪어보지 않았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니즈를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해당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고 브랜드를 키우고 브랜드를 알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어떤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맞춰서 지원안들을 마련하는 게 내년에 저희가 중요한 전략 중에 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켓플레이스의 확장. 앞서 2018년에 저희 주요한 어떤 이제 발견 중에 하나가 셀러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착을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빠른 속도로 다른 시장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더라 혹은 관심을 보이시더라라고 하는 걸 저희가 이제 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지원을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까지 해놓은 저희의 어떤 교육안이라든지 마케팅안을 보면 상당 부분 미국 시장에 좀 치우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일본이나 유럽 시장 관련된 교육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원안들을 훨씬 더 확충하는 것이 저희가 중요한 내년 사업 목표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거 사실 현지화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비단 2019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한 계속돼야 되는 노력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미 셀링 파트너 서포트를 한국에 이제 만들었고요. 거기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언어들, 그러니까 해당 마켓플레이스의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해외에서는 지금 존재하지만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지고 와서 국내 셀러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현지화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입점 지원 확대를 하나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입점 지원 확대는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지방 정부와 혹은 중앙 정부와 나눠서 협업하는 활동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같이 해보니까 여러 중앙 정부가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는 안을 갖고 있지만 저희와 과거에 접점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래서 여러 가지 코트라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산시 혹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대한상공회의소 여러 군데와 같이 협업을 해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온라인 글로벌 셀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어떤 지원안들을 많이 만들어냈고요. 내년에는 그걸 좀 더 확충해서 좀 더 많은 중앙, 지방 정부 혹은 공공기관과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도 하나 아마존에서 활발하게 성공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셀러가 발표를 주실 건데요. 스티그라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 역시도 코트라와 아마존이 함께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셀링의 기회를 알게 되었고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내년엔 더 많이 만들고 싶은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아마존 내에서는 데이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터넷 혹은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 가능성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항상 견지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는 아직도 첫날일 뿐이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한국에서 글로벌 셀링 사업 역시도 항상 데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해외로 온라인 사업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데이원 정신을 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